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는 유엔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탄생한 유엔은 특히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창설의 의미와 유엔의 역할,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유엔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기구인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십니다.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과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 등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 활동 내용과 또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와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빈곤 문제 등의 해결 방안, 또 우리 장병들과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지혜의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냥 뵙기에 건강하십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유엔 사무총장님 재임 시절 활동을 많이 들어 알고 있고 지금도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직접 근황 얘기를 조금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은퇴한 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아, 네. 국가적인 기구로서는 공적 기구로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숨쉬기 좋은 네네.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예, 네. 지난 9월 27일 날 네. 5달 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참 과감하고 참 적극적인 이러한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도 다 보고가 드리고 또 국회에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물은 가려 마실 수 있지만은 공기는 가려 마실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주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고속 또 성장에만 위주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의 환경이 망하는 걸 갖다가 폐해되는 걸 갖다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러한 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네네. 하루빨리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후세대들이 네. 편안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바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은 위원장님께서 잊지 못할 날이지요.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지 1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의 감회가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네. 열심히 뛰었는데 실제 당선되는 그 순간에는 사실 기쁨보다는 아주 중압감에 아주 꽉 눌렸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하던 활동 무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 미국과의 관계였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이 전 세계의 이 가난 극복, 인권 증진, 이 분쟁 해소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상당히 중압감에 기쁨보다 오히려 어깨가 그렇습니다. 무거웠다.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취임사를 하면서 네네. 제가 하여튼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가 더 나아졌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밤낮 없이 네. 노력을 했지만은 이러한 그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건 역사가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네. 3년 지난 3년 동안에도 사실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네. 또 많은 계층의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 그 적당한 그런 그 대우를 받아가면서 네. 인권이 보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세상, 그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세웠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오스트리아에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이 반기문 그 세계 시민 센터를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제가 사무총장 때 이루지 못했던 일을 계속 여러 그 이 국가나 또 시민사회, 네. 경제단체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뤄 나가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재직 때 뭐 못지않게 계속 바쁘셨군요. 연관된 일을 해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을 때 유엔을 그 움직이는 저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지요.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해서. 그런데 어려운 그 짐을 안고 들어가신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임기를 끝내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 재임 씨의 성과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추려서. 우선은 이제 10년간 보면서 아주 가시적으로 네. 뭐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첫째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그 노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을 그 체결을 했습니다. 네.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 더 많은 197개국의 나라들이 네. 당사국이 됐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그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향유하는 인권, 그다음에 그 사회가 참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그 원대한 이런 그 유엔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많이 알려진 2030 아젠다와 17개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이렇게 하죠. 약칭해서 SDGs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2015년 9월 15일 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그 70년간 유엔이 제시한 어떠한 그 참 청사진보다 훨씬 더 야심적이고 아주 원대한 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이 남녀 간의 그 평등, 그 특히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위민, 그러니까 유엔 여성부라는 우리로 말하면 여성가족부를 창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그 여성들을 고위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이런 하나의 좋은 방법은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신념하에 많은 여성들을 아주 유엔의 고위직에 임명을 했는데 그건 역사상 어떤 사무총장도 하지 못한 이런 일을 제가 크게 했다. 이미 과거에 그런 성과가 있었음직한데 그것을 반기문 총장님께서 하셨어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엔이 1945년에 창설이 돼서 1992년까지 47년 동안에 유엔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여성은 단 3명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사이에 한 160여 명의
획기적이고 많은 여성들을 우리로 말하면 장차관급, 네네. 차관복급, 네. 고위직에 임명을 해서 이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 네네. 아예 지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러한 그 저의 그 어떤 그 노력을 기린다 이런 의미에서 네네. 유엔의 그 에이샤 이니셔티브라는 네네. 여성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반기문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네. 올해도 지난 그 10월 18일 날 제가 뉴욕에 가서 네. 그 세계 많은 노력을 한 여성 3명의 지도자에게 제가 네. 상을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기후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재임하실 당시에 파리 기후협정 합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기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저 세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세계에서 한 10번째나 하여튼 15번째에 그 들어가는 참 그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그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폐해가 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산림 폐해, 환경 폐해가 이제 우리 생활을 많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나라들이 그 고도 성장만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몸살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997년에 교토 그 의정서를 포함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그 노력이 제가 유엔 사무총장 했던 10년 사이에 아주 급속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 금년 7월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140년 동안 가장 더운 7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 40한 4, 5도까지도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주 비상적인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절감하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그냥 그 빙설이 녹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해수면이 최소 60cm에서부터 3m까지 올라간다는 이러한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회성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엔이 정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그 기구 IPCC라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의 세계 그 최고 인류 가는 그 과학자, 기후 변화 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지구의 온도를 2100년까지 1.5도, 섭씨 1.5도로 내려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지난 한 100여 년 사이에 인류의 이러한 그 산업화 정책 때문에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도 내로 제한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의 미래가 없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실정에 달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 많은 나라에서 본 그 태풍이라든지 또 이 가뭄, 아주 오랜 그 가뭄 이런 것이 전 세계의 그 농업을 피폐화하고 자연을 피폐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나 동식물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그 해양 자원도 지금 많은 그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어종 또 뭐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그 식량을 제공한다든지 또 산소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기능이 약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네. 제일 우선순위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정부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 각각 개개인이 네. 자기 생활 주변에서 모든 일에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에도 아끼고 네. 전등 하나라도 절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많이 움직인다든지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네.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좀 비협조적이랄까, 좀 그 적극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협정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놔도 실천을 안 하면 참 이것이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개인의 실천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그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네네. 기후 변화 협정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10년간을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한 사람으로서 그 실망의 도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 미국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이 그 어떤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량.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중국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 합쳐도 약 40%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나라의 그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원이 많은 미국이 여기서 탈퇴한다 이런 것은 참 그야말로 아주 실망스럽게 짝이 없고요. 이것은 네네. 정책적으로 봐도 아주 단견이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아주 무책임하고 또 이 과학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늘 그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네. 계기에 이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세계가 단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총장직 마치고 여전히 환경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고도의 그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환경이 피폐된 걸 갖다가 잘 주시를 못했죠.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물론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몽골, 네. 여러 이 북한, 그렇습니다.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동북아에서 이제 몰려오는 게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몰려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스스로 행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여튼 미세먼지가 갑자기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1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12,000명이나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네,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무슨 병으로 돌아가시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700만 명이 생명을 잃는다고 WHO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사회적인 재난 수준으로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재난을 막으려면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그 4월 29일 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그 발족을 시키셨습니다. 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네네. 좀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 국가의 참 그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런 그 하에서 주저 없이 사실은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기후변화는 약간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이 미세먼지는 아주 단기간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만 기후변화를 해결하면 미세먼지도 해결하지만은 그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강한 그 결의를 가지고 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그 우리 사계의 그 권위자 130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분들? 대개 이제 의사, 또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자, 일기 예보가, 네. 거기에 이제 산업계의 그 대표, 또 네. 일반 시민 대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순수한 일반 시민 대표들을 우리가 500분을 네. 그 전국을 그 남녀 간의 성별, 네. 그다음에 지역 이런 구분을 배분을 해서 무작위로 한 501분을 추천해서 국민정책 참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늘 같은 밤낮 없이 그 토의론을 하고 네. 저도 지방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네, 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날 좀 과격하다 싶을 만큼 좀 과감한 네. 이런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예를 들면은 첫째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 화력 발전소가 60개가 있습니다. 네네. 60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오는 12월부터 네. 3월까지 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예. 우리가 과감하게 최소 화력발전소 9개부터 시작해서 27개까지 네. 우리가 가동 중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뭐 차질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이걸 갖다 수요 공급 그 또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최소 9에서 14기를 가동 중지하고 제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내년 3월 한 달에는 네네. 하여튼 27기까지 우리가 가동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에 지장 없는 최대한 그렇습니다. 해보자. 예비 전력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또 LNG를 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노후 경유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다 이게 운행 정지를 시키려고 보니까 이 노후 경유차 아니면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런 분들이 한 40만 명 됩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작은 화물차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를 하고 수도권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노후 경유차를 사용하는 네네. 114만 대의 차를 전부 다 스톱시키 운행 정지시키는 네. 이런 그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44개의 그 주요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공장들이 있고 굴뚝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네. 이런 미세먼지 나오는 거를 각 산업 단체가 네. 책임지고 저감시켜라 이렇게 하고 네. 그 저감시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그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네. 매 30분마다 측정해서 네. 국민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스스로 또 국민들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미세먼지를 내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굴뚝에 어떤 그 미세먼지를 하는 그 드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분광계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다 이제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또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개개인의 생활에 행태가 좀 중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각자 조그만 양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합치면 전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그게 참 들면 중요합니다. 우리 도로나 공사장, 네네. 공사장, 그다음에 농업 폐기물이 많습니다. 네네. 농업 폐기물을 그냥 불법으로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늘로 다 전부 다 미세먼지가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그 행정 계도를 해서 막도를 네.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제 생각에는 아주 과감한 네. 과감한 이런 그 정책을 취합니다. 이것이 단기 대책이고요. 음.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는 단기 대책이고 내년 이후에 후년까지는 네네. 그 중장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수송 분야에 있어서 그 에너지 가격 체제라든지 네. 또 내연 기관차를 어떻게 친환경차, 수소차나 이런 걸 다 전환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이 발전에 있어서도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네. 시키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의 이 전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 전원 믹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네.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를 연계를 해서 네. 이 다자 제도를 갖다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러시아, 네. 네. 한국 이 6나라는 동북아에서 아주 중요한 6개국이기 때문에 6개국이 동북아 대기 청정 그 파트너십 네. 이런 거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걸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발전을 시켜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또 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국가들이 서로 이 대기를 양질로 만드는 이런 데 노력을 하라는 그 결의안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난 5월 30일 날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UN 에스캅에서도 채택이 됐고 네. 지난 9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UN 총회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에서 매년 11월 15일을 네. 그 푸른 하늘 국제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제안이 상당히 그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유엔에서 이런 날을 제정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하는 그 사업과 대책이 그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세분화도 돼 있고 또 과감하고 세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이게 큰 성과가 있길 바라는데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그 6나라 가운데도 특히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황사 같은 것이야 금방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의 그 미세먼지 배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사실 큰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 요건 중에 제일 큰데 거기도 지도자들과의 좀 대화가 많이 되면은 좀 과감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과는 어떤 좀 대책이 좀 설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이 우선 지역이 크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모든 이 경제 단위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그렇습니다.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60개의 화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뭐 하여튼 2, 3천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의 양이 일단 서풍을 타고 그렇습니다. 계절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피해 있죠. 국가는 우리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 4월 1일 날 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저 3월 말에 네네. 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제 이커창 중국 그 총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경제 담당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제사회 담당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 자격으로서 이커창 총리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 네. 또 그 리간제 그 생태환경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그 조명래 그 환경부 장관께서도 그 리간제 환경부 장관하고
많은 그 협의를 해서 지금 한중 간에는 네. 우선 그 서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그 참 그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네. 우선 중국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 그 경험을 공유하자, 네. 기술을 공유하자 이런 그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 제가 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 자격으로서 국제 포럼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는 국제 포럼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중국의 그 환경생태부 생태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네. 국제사회 많은 그 대표들이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그렇군요. 많은 그 산업계 대표들도 참석을 하고 네네. 전문가 과학자들이 참석을 해서 네. 이틀간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국제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그렇습니다. 협력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받고 있고 또 장병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의 청소년 시절의 꿈이 뭐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여튼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 다 있었을 때의 그 마지막 해에 태어나서 그렇죠. 1944년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6.25 전쟁을 겪고 네. 여러 가지 참 우리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그 참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각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들고 네. 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는 제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은 역시 대외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루는 것이 또 빠른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벌써 했습니다. 그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다행히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부 그러셨군요. 장관까지 거치고 네. 또 마지막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던 건 저한테는 막 큰 그 영광이고 대한민국 또 국민 그렇습니다. 전체에게 영광입니다. 각각 감사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시절에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케네디 대통령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몇 저는 년도쯤입니까? 1962년 62년 8월 고등학교 예, 8월 29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네. 한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바쁠 텐데 제가 한 달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국제 적십자사, 네네. 아메리칸 내셔널 레드 크로스, 네네. 그러니까 국제 그 적십자 청소년 학생들을 좀 불러서 네네. 미국의 여기 적십자 활동도 보여주면서 네. 그 같이 그 캠페인을 하는 이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네네. 참 그 운이 좋게 어떻게 이제 학생 대표로 한국 학생 하나 간 거예요? 4명이 갔습니다. 네 명 갔습니까? 네. 남학생 둘, 네, 네. 여학생 둘. 네. 근데 사실은 대개는 뭐 서울의 그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네. 이렇게 갔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충주고등학교였습니다만은 네. 그 시골에서 나와서 참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8월 29일 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그 백악관에 가서 예. 그 140여 명의 이제 국제 학생들하고 네. 같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네. 사진 찍은 것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그때 제가 케네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찡 하고 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얘기요? 그때 말씀이 그때 참 뭐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 일보 직전에 좀 냉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세계 지도자들은 잘 대화들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니까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공산권에서도 학생들이 왔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그게 있는지 케네디 대통령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저한테 찡하고 왔죠. 네, 도와줄 자세가 돼 있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못 살지만은 네. 남과 같이 잘 사는 이런 그 자세 그런 걸 제가 그때 느끼기는 이것이 세계 시민 정신이다.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십이다. 이렇게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외교관이 됐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많은 그 후임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통령들하고 같이 하고 세계 정상들하고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건 참 저에게는 큰 그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군요. 네, 케네디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만났던 시절이 1962년 8월 29일. 29일입니다. 네. 네.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무총장님께서는 외교 무대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일생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맡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참 그때만 해도 세계 존재도 별로 없는 불쌍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셨습니까? 역시 그 외교관은 저 바깥을 보고 네. 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꼭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도입을 접합을 시켜서 네네. 한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외교관의 첫째 좀 임무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같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잘 협력하는 이런 자세.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급속한 고속 그 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여력을 네. 또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참 믿기지 않을 일은요. 네. 전 세계에서 후진국이 이제 원조로 받던 나라가 네. 남을 원조하는 나라는 많을 것 같은데 딱 한 나라입니다. 그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우리밖에 전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나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는 원래부터 부자니까 원래부터 네. 소위 지원 재정 지원 공여국이죠. 공여국. 근데 이런 그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넘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우리밖에 딱 없다. 유일한 예니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자부심에 어울리는 만큼 또 우리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엔이 그 선진국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각자 국가들의 그 GNP의 네. 0.7%를 대외 원조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세계에서 0.7%를 하고 있는 나라는 그 북구 제국, 네. 네. 그 스칸디나비아 제국 이렇게 아주 그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한 이런 나라들 5나라 빼고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그 유럽 제국들도 대개 0.35%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2030년까지 네. 목표를 0.7%로 다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우리의 이 부를 네. 경험을 그 개독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외교관으로서 이기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 소통하는 외교를 하셨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총장님 자신이 지금 젊은이들의 멘토지만은 젊은 시절에 총장님께는 누가 인생의 삶의 멘토였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공직에 있었다 보니까 주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분들은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이죠. 아, 그러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별세하신 이제 노신영 전 네네. 국무총리를 네. 그 제가 아주 초년
외교관 때에 대사로서 이렇게 모시고 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어른께서 이제 장관도 되시고 네. 또 국무총리까지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되실 때에 제가 그 국무총리 의전 비서관으로 또 한 3년 정도를 이제 모셨습니다. 네. 그때에 이제 많은 그 점을 이제 배웠죠. 그 네. 노신영 총리로부터.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네, 계신데 네, 네. 그분은 또 제가 그 주미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할 때에 네. 그 대사로 모셨고 또 유엔에서 한승수 전 총리님이 그 유엔 총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때 의장 그 비서실장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많이 또 배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 이 외무부 장관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네. 네. 저한테 그 많은 그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됐으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배운 거, 그다음에 네. 제가 장관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세계 많은 그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뭐를 저분들한테 배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 그 네, 노벨 네. 평화상도 그렇습니다. 탔고 이분이 이제 28년 동안 인종차별 철폐 노력하다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랬죠. 나왔다가 첫 번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참 그야말로 한이 맺혔을 텐데도 그러면 첫 말씀이 용서한다. 용서한다. 네. 그렇게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참 그 열광적으로 모시면서 그 대통령을 재선을 하시라고 그냥 아주 열광적으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그냥 멋집니까? 초선에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직접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 뵙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런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니까 네. 이분께서 그것이 나 혼자만 한 일은 아니다. 나 말고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일을 했다. 전 그게 진짜 그냥 의례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대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의를 폈더니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때에 제가 참 아주 겸허하게 네. 모든 일을 현실을 다 이렇게 참 관용으로 베푸는 이런 점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세계 그 원로 그룹을 창설을 했죠. 네. 디 엘더스라는 그 원로 그룹을 창설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회원이셨습니다. 예, 제가 부위원장으로 다 지금 활동을 하고 부위원장이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군복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1965년 4월부터 이제 67년 그 9월까지 의무복무하셨습니까? 의무 복무했죠. 네네. 이제 사병으로 사병. 근무해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부산 항만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좀 재미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모든 군사 원조를 미국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월남에 우리가 파병을 했습니다. 맹호 부대, 백마사단, 청룡, 저기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물품을 또 이제 배에다 선적을 해주고 또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오는 모든 원조 물자를 그 하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사 주특기로는 참 보급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항만 적사병이라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주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군항이 없어졌으니까요. 지금 우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 제3부두 부산 제3부대
그것이 군항으로 아주 지정이 돼 있어서 옛날엔 미군의 원조를 받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체 해결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참 그 의미 있는 일을 했고요. 또 그 월남에 파병할 때에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장교들이 미군 저 장교들하고 수송 장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그때 통역도 많이 하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예, 통역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짧은 말씀으로 예.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때 한 3년 복무하셨죠? 2년 반입니다. 2년 반? 예. 예. 그 기간에 배웠던 것들이 일생 살아가시는데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에 복무하면서 네. 어떤 장병도 네.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군에서 하는 것처럼만 하면은 사회에 가서 네. 모두 효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맞습니다. 테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그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네. 도대체 못할 게 못할 없다. 일이 없다. 성공할 일이 없다. 네.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매일매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굳은 결의, 네. 네. 또 꿈 네. 이런 걸 제대 후에도 네. 잘 실천하면은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네. 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갖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것이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의 꿈은 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또 꿈일까요? 글쎄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이제 75세가 이제 지금 지나가고 내년에 이제 곧 76세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특별한 그 꿈을 갖는 것보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못다 이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는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본부가 있는 이 글로벌 그 녹색 성장 기구라든지 제가 보다 나은 미래 또 세계 시민 정신을 향상시키는 네. 함양시키는 네. 이런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네. 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맡았을 때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분쟁이 없고 다 서로 존경하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이제 마지막 그 소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정말 소중한 말씀 많이 잘 듣고 느낌이 너무나 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젊은이들 장병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을 초대해서 유엔 사무총장 재임시 활동과 또 우리가 직면한 기후 문제 또 장병들과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격려 등 다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아이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주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말씀드려요.